네, 92회 전산 세무 2급 문제 3번의 부가가치세와 문제 5번의 원천징수에 대해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의 부가가치세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차를 보고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 명도 입력을 한다. 자, 수출 실적 명세서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여기 메인 화면에서 수출 실적 명세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 명세서가 뜰 겁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이 시험 문제 있죠.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그대로 그냥 옮겨서 입력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괄적이니까 자, 4월에서 언제까지 이걸로 놓으시면 되고, 자, 날짜가 선적일이 4월, 5월, 6월, 6월이니까 요 세 개를 다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출 신고 번호하고 그다음에 선적일하고 이제 환율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 환율이죠. 자, 환율 입력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 환율 입력할 때 쌤이 어떻게 입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요 선적일과 환가일 중에서 빠른 날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요,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환율을 입력할 때 선적일과 그렇죠. 누구? 환가일 중에서 어떤 날? 네, 빠른 날의 환율만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선적일과 환가일 중 빠른 날의 환율이니까, 자, 이것부터 그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선적일은 4월 6일이고 환가일은 4월 8일이니까 언제가 빠릅니까? 4월 6일이 빠르죠? 그쵸? 네, 그래서 4월 6일이 빠르니까 4월 6일 날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환율은 선적일의 환율을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미국은 5월 1일 선적일과 환가일 중 빠른 날. 뭐라? 미국은 환가일이 더 빠르네요. 그러면은 4월 30일 날 환가일 날의 환율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중국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선적일과 환가일 중 빠른 날인데 선적일이 빠르네요. 그러면 선적일이 빠르니까 그렇죠. 여기는 요 환율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거래처입니다. 자, 미국이죠. 그러면 1304210044689X가 되겠죠. 자, 선적일자 언제입니까? 2020년 0406 누르시면 되고, 통화는 F2 누르고, 달러니까 미국 이렇게 되지 않고, 아니면 영어로 USD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 환율은 이제 쌤 방금 얘기했죠? 선적일과 환가일 중 빠른 날. 그래서 여기에 환율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방금 체크했던 이 환율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150, 외화는요, 5만 달러가 더 있죠. 그 원화로 5,750만 나오고요. 거래처는 F2 누르고 ABC4. ABC4니까 안 나오네? 아,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그럼 두 번째도 1304510011470X 해가지고 수출 신고번호 넣어주고, 자, 선적일자는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2020년도 5월 1일 2020-0501. 자, 통화 코드는 달러하고 똑같죠? 똑같으면 엔터 치면은 위에 게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자, 환가일이 빨랐으니까 1130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외화는 6만 달러. 그리고 거래처는 F2 누르고 TEF4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중베이징사, 자, 1306425247041X 넣으시면 되고요. 자, 선적일자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2020년 0629 여기 나와 있죠. 자, 선적일이 빨랐으니까 170 위안으로 가면 되겠죠. 자, 위안은 중국이니까 F2 중국 줘가지고 네,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자, 환율은 170, 그 다음에 외화는 70만 위안이니까 70만 위안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거래처는 F2 누르고, 그러니까 베이징사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입력은 다 했네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항상 여기 환율을 선적일과 환가일 중에서 빠른 날의 환율을 체크해가지고 그 환율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입력을 잘 해주시면 뭐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ESC 빠져나오실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고 빠져나오시면 이상으로 1번 문제는 끝이 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201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자, 일단 매출 자료가 있고 매입 자료가 있죠. 이건 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맞춰가면 되고, 자, 기타 내용만 볼게요. 이계정 신고 시에 미환급된 세액이 있답니다. 그쵸? 얼마? 300만 원 있네요.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수취한 종이세관계안서가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예정신고 누락으로서 신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매출 자료 중에서 전자세관계안서 지연 전송한 게 있답니다. 아, 이건 이제 지연 전송이니까 지연 전송 가산세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 부분만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그러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매출자료하고 매입자료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부가세 신고서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날짜는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 자료부터 하나씩 입력을 해드릴게요. 자, 공급가입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과세매출액. 자, 문제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자, 세금계산서 과세매출액이 공급가 8억 원이 있습니다. 그쵸? 그럼 8억 원을 여기다가 놓고 8천 넣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매출액은 신용카드 과세매출액이 있습니다. 그쵸? 5,500만 원 돼 있는데 부가세가 포함이죠. 그럼 잘라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에 가서 5천만 원에 900만 원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자, 세 번째 현금 영수증. 여러분, 현금 영수증은 신용카드하고 같이 더해서 적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1100만 원이니까 부가세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1000만 원, 100만 원 엎어버리면 6천만 원에 6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국 시험장에 의한 영세율 매출이 있는데 얘는 영세율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니까 6천만 원만큼을 어디에 영세 세금계산서 발급본에다가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직수출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하니까 영세 기타에다가 직수출 얼마 2천만 원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대손세 공제인데, 자, 볼까요? 과세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에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아래의 사유로 대손세액이 확정된다. 여러분, 2020년 이전인 2019년까지는요,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해야만 대손세액 공제가 되었는데, 2020년부터 이제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손세액 공제를 이제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9월 25일 날 부도가 발생한 한국에 대한 어음이 있답니다. 3,300만 원이 있는데 얘는 6개월 지나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은 2기인데요. 자, 보세요. 10월 25일, 11월 25일, 12월 25일까지만 하더라도 3개월밖에 안 되고, 그럼 내년 1월 25, 2월 25, 3월 25에서 플러스 1 해가지고 3월 26일 날이 되어야만 대손이 확정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다음 연도 1기 때 확정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안타깝지만 대손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시하시면 되고, 두 번째, 자, 10월 5일날, 그러니까 지금 2기 확정 때 드디어 뭐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네요. 그럼 2기의 소멸시효 완성되었으니까 얘는 당연히 뭐다? 그렇죠. 대손세액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2200에서 부가세만 공제가 되는 거니까 요 부가세만 200만 원만큼을 대손세액 가감에다가 마이너스 200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매출액 2천만 원만큼은 여기다 입력하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대손세 공제는 대손금에 대해서는요, 세액 공제는 되지만 과표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했죠.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찍지 않는 거예요. 그거 쌤이 뭐 이론 시험으로도 나온다고 했고 또 몇 번 강조를 했으니까 이제 복습하시라고 쌤이 한 번 더 얘기 드린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공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가만히 놔두고 다는 얘기예요.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괜히 했나 싶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세액 가겠습니다. 자, 매출은 다 했고 이제 매입입니다.
자, 세금계산서 이제 일반 매입액이 있죠. 6억 1천에 6,100만 원이네요. 자,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6억 1천에 6,100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고정자산 매입액이 있죠. 업무용 기계를 매입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승용차 구입한 게 있죠. 그러면은 6천에 600이고 3천에 300이니까 어차피 이거 더 해야 되겠죠. 물론 이게 불공이지만 그건 나중에 이제 임명하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둘 다 고정자산이니까 더 해야 됩니다. 그럼 9천에 900이 되겠죠. 그러면은 고정자산 매입에다가 9천만 원에 900이 되는 겁니다. 고정자산은 조기 환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중에서 그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이게 5인승에다가 맞죠? 1800cc면 8인승 이하 1000cc 초과니까 이런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으로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불공을 어떻게 한다? 한 번 더 적어야 되겠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 50번 라인에다가 얼마? 3천만 원에 300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해도 부분 점수를 주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를 보겠습니다. 2기 예정신고 시 미환급된 세액이 있죠. 자, 예정신고 때는 환급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 환급받지 못한 세액을 30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예외적으로 고정자산이나 또 영세율 관련 매입은 이제 매입세 공제가 조기에 환급이 되지만 그 이외에는 예정신고 때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환급되지 않은 세액을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종이세금계산서가 있답니다. 이게 원재료 구입한 건데 예정신고도 누락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당연히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예정누락이니까 매입세액에 예정누락 가셔가지고 요 라인에 클릭하면은요 오른쪽에 나오죠. 그쵸? 그럼 세금계산서가 나온 거니까 세금계산서에다가 1000만 원 해가지고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매출자료 중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전송이 있는데 어차피 매출자료는 입력 다 했으니까 문제는 없고요. 이거는 지연 전송한 거니까 전송 관련에 대한 관세만 우리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산세를 구할 건데요. 자, 가산세가 자료 보니까 매출자료하고 매입자료에는 가산세 관련 내용은 없고요. 저 기타에 보니까 매출자료 중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해서 전송한 게 있죠. 얼마? 500만 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가산세만 우리가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지연 전송 가산세는 자, 우리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인데 전송 관련해 지연 전송 몇 프로였습니까? 공급가액의 0.3%였습니다. 자, 이 가산세를 어디에 입력하면 되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에 지연 전송 보이죠? 여기다가 방금 보았던 공급가액 500 넣으시면은 전산이 알아서 0.3% 그렇죠. 이렇게 15,000원만큼 구해주면서 가산세 15,000원이 확인이 되겠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자, 다른 건 없고요. 이제 끝이 났네요. 자, 여러분 참고로 이제 혹시 이제 문제에서 전자신고를 하였다 그러면은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입력해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여기에 만원을 입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전자신고 하였다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만원을 적어주셔야 되겠죠. 확정신고 때는 전자신고세액공제 만원이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것들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 쌤여기에 정상적으로 수취한 종이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받아오면은 가산세 물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가산세를 내는 거지 매입자 입장에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아오는 거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세금계산서는 판매자가 법인일 때 그 법인기업이 그렇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그때는 가산세를 물립니다. 하지만 이거는 매입이기 때문에 가산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매입액만 누락했지 매출액을 누락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도 없습니까? 네, 신고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지연 가산세도 없습니다. 그렇죠? 요 신고불성실하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참고로 이납세액이죠.
누락한 매출색에서 누락한 매입색 빼야 되는데 그때 플러스가 나와야만 관세를 내는 거지. 이렇게 매입색만 누락하게 되면은 이때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은 인합세액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은 그때는 당연히 신고불성시가관세, 납부지원가관세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지연 전송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ESC 빠져 나올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면 이상으로 문제 3번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원천징수 소득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5번입니다. 원천징수 관련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인 김현철의 9월분 급여명서입니다. 급여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나요? 단, 수당 등록 및 공장목은 불러온 자료를 무시하고 직접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근로소득 비과세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자, 요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쌤이 편의상 요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죠. 자, 야간 근로수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대가 있고 자가운전 보조금이 있고 육아수당이 있고 해외 근로수당이 있는데 시험에서는 보통 요 4가지가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참고로 여기서 이제 야간 근로수당은 이제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연도의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쵸?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중복으로 지급하는 과세죠. 뭐 예를 들어서 식대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하게 되면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급으로 보조 형식으로 줘야 되는 거지 실비 정산까지 하고 월급까지 준다면은 그거는 이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 지급 없이 지급해야만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육아수당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일단 뭐 한도는 잘 못 외운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이제 5가지의 간단한 내용이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먼저 여러분들이 비과세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급여 명세를 보니까 비과세가 자 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른 건 보지 말고 방금 기억을 했던 내용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자, 누가 있습니까? 식대 비과세이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이고 연장수당이 비과세입니다. 연장수당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연장 근로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이제 우리에게 비과세로 기억이 되었는데 야, 이제 이번 이 시험 문제에서 조금 특이한 게 나왔죠. 기업연구소의 연구보조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야, 이건 우리가 배운 적이 별로 없죠. 왜냐면은 지금까지 이 내용이 비과세 항목으로 시험 출제된 경우가 전산세무기급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한 번 정도 나왔나? 기억도 안 나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얘가 비과세라고 밑에서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위원도 이 정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문제를 내면서도 약간 어때요? 좀 미안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나중에 밑에 검토하시면서 비과세로 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확인했으니까 일단 이렇게 비과세로 4가지를 정리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게 정말 비과세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비과세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수당 등록 시 급여 명세서에 적용된 항목 이외의 사용 여부를 프로 체크한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나중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사는 모든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답니다. 그럼 식대는 비과세 통과. 당사는 본인 명의의 차량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실제 발생된 시내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을 하면 안 돼요.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비과세 통과. 지급했다면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하지만 지급 안 했으니까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장 근로수당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요. 자, 당사는 기업 부설연구소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연구보조비는 비과세이다. 방금 했던 내용이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관련하여 전월 미환급된 세액은 얼마이다? 10천만원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나중에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셔야 되고요.
별도의 환급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마이너스 환급세액이 나오더라도 신청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식대가 이제 그러면 비과세를 충족했고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 충족했고 확정이 되었고 기업연구소의 연구보조비도 확정이 되었죠. 근데 이 연장수당이 문제예요. 이 연장수당은 아무런 말이 없죠. 근데 연장수당은 참고로 그렇죠.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자, 이게 왜 과세입니까? 우리 야간 근로수당은 생산직 직원들한테만 적용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연구원이에요. 생산직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 근로수당은 당연히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비과세는 요 세 가지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입력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 급여자료 입력 띄우시면 되겠죠? 자, 원천징수 가셔가지고 급여자료 입력 띄우시고요. 귀속은 9월달이죠? 자, 이거 9월달 가기 전에 수당 공제부터 등록해야 되겠죠? 그럼 먼저 기본급은 당연히 과세니까 놔두면 되고, 그 다음에 직책수당 여기 있네요. 위로 끌고 올라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식대 어디 있습니까? 비과세 맞죠? 이렇게 데리고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당연히 비과세 맞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죠? 연장 수당입니까? 그 다음이 맞나요? 맞네요. 자, 연장 수당은 이제 과세였죠. 그렇기 때문에 없으니까 밑에다가 한 개 만들어 주시죠. 자, 여기다가 연장 수당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자, 이 아이도 자가운전 보조금 밑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연구소의 연구보조비죠.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연구보조비를 또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다가 비과세를 넣고, 야, 이거는 또 그 괄호를 써야 되겠다, 그렇죠? 기업연구소 그대로 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연구보조비.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유형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F2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연구보조비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나오죠. 그럼 이때 가장 어울리는 게 누굽니까? 당연히 얘겠죠.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디로? 연장수당 밑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밑에 있는 요 세 개는 사용하지 않은 거니까 당연히 풀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나머지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제항목을 볼 건데, 자,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어차피 안 넣으니까 그대로 무시하시면 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학자금 상환은 그냥 풀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월정액 정기부정기는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 자, 귀속을 몇 월달? 네, 9월달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취급일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 취급일이 언제입니까? 우리 과거의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동의가 9월이면요, 취급일도 거의 보면 9월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 문제는 좀 뭡니까? 특이하게 10월달로 나왔어요. 그렇죠? 맞죠? 원래 실무에서는요, 이게 더 좀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9월달 월급을 보통 10월달에 주지 9월 말날 주고 그런 건 없거든요. 보통 회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예, 요 지급일은 10월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10일로 가시면 되고, 김현철에 대해서만 언급했으니까 김현철 씨의 기본급부터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기본급 250, 직책수당 30, 식대 15만원, 자가운전 30만원, 연장수당 20만원, 연구보조비 30만원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국민연금 얼마 있습니까? 예, 146, 250 돼 있죠.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건강보험은 104970, 그 다음에 장기요양은 10750, 고용보험은 맞습니까? 네, 똑같네요. 그 다음에 세금도 다 똑같이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은 다 끝이 났고요. 이제 다른 건 없으니까 ESC 빠져나오고, 자,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도 가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귀속기간은 월이 몇 월 달입니까? 당연히 9월 달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9월 달로 놓으시면 돼요. 조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월급은 귀속이 9월 달이에요. 근데 월급은 언제 주었습니까? 여러분 10월 달에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로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출문제 좀 익숙해진 분들은 보통 이제 이게 같은 달력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도 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당연히 뭐 많이는 하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글자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는 이렇게 작성이 완료가 될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전월 미양도세액 18만 원만큼만 좌측 하단에 여기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11만 430원을 내야 되는데, 그쵸? 18만 원만큼을 환급받을 게 있었으니까 얘를 뺀 나머지만 이제 차월로 이월시키면 되는 거죠. 그쵸? 자, 됐습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다 했으니까 이제 ESC 데이터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고 빠져나오시면 이 다음으로 1번 문제는 마감이 되겠습니다. 네, 답안 확인 잘 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도 나와 있죠? 네, 확인 잘 하시고 자, 이제 2번 자, 연말정산 자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2020년 6월 1일 날 입사한 최민국 씨가 있고요.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와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답니다. 전 근무지를 반영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소득명세, 그 다음에 월세주택 임차차임명세, 연말정산 탭을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민국 씨는 무주택 서재 중이니까 당연히 주택과 관련된 이 월세, 그쵸? 얘는 공제가 되겠죠. 물론 이제 월세 공제 같은 경우에는 연간 청구비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조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전근무지 자료가 있죠. 전근무지 자료가 있다는 얘기는 기존에 이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6월 1일 날에 우리 회사에 넘어와서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관련 자료가 있는데, 자, 보험료부터 해서 쭉 보시면은, 월세 자료까지 나와 있죠. 자, 이거 보시면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풀기 전에 우리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쌤이 자꾸만 기출문제 풀 때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외우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반복하는 건데, 지겨우시면 빨리 감기 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료부터 보도록 하죠. 자, 보의 교기신이죠. 자, 보험료, 연령 제한 있고요. 소득금 제한 있습니다. 의료비는요, 사람이 아픈 거니까 제한이 없죠. 둘 다. 자, 근데 교육비하고 기부금하고 신용카드는 같이 갑니다. 어떻게? 연령 제한은 없지만 소득금액 제한은 있는 거예요. 자, 보험료 중요한 포인트 누구 있었죠? 그렇죠.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 안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의료비는 이제 전액 공제, 본장 65난,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경로자, 난임, 시술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해외에서 의료비 쓴 거, 그 다음에 성형수술, 보약 이런 거는 공제가 안 되죠. 건강 증진. 근데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성형수술 했어요. 이런 거는 치료를 위한 거니까 그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약이라고 해가지고 자꾸만 보약만 생각하는데 감기에 걸려가지고 한약을 달았어요. 이런 거는 치료를 위한 거니까 당연히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인당 이제 50만원 한도가 있었죠. 안경렌즈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직계존속 교육비는 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학교 다니시면요, 학교는 단식 해드리는데 대신에 교육비로 공제는 안 됩니다. 단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원, 어학연수, 대학원, 스쿨버스 당연히 안 되죠. 하지만 대학원은 본인은 가능하죠. 이렇게. 자, 1인당 50만원 한도가 있었죠. 누구? 교육비. 자, 체험학습비는요, 30만원 한도. 성인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0만원 한도 두 개 꼭 외우세요. 안경, 교복. 그 다음에 30만원 한도는요, 체험, 학습비. 자, 대학원 본인만 된다. 방금 얘기했고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가 되죠. 그래서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만 되는 거예요. 자, 기부금.
종친회, 친목회, 동창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네트워크 타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정 기부금 꼭 외우셔야 되겠죠. 예, 5가지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누구? 수재민 돕기, 국가에 기부하는 거, 그 다음에 국방헌금, 그 다음에 국립암센터, 대안적 십자 꼭 외우세요. 이건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한 개 넣어 보았습니다. 자, 정치자금은 이제 본인만 가능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안 돼요. 본인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후원했다면 그것만 되는 겁니다. 하나는 10만 원이고요. 그다음 10만 원 넘어가는 거는 밑에 적는 거 알고 있죠? 자, 이걸 나머지면 나머지는 지정기부금으로서 종교단체와 관련된 게 있고 종교단체와 관련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신용카드. 자, 형제자매가 카드 명의로 이제 형제자매의 카드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쓰더라도 내가 결제하더라도 걔들은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카드는 공제가 안 돼요. 그럼 당연히 현금 영수증도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사용했다. 안 되죠. 비자, 마스터카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고정비, 세금과 공제 안 되죠. 통신비, 핸드폰 요금 열심히 카드로 이체시켜봤자 포인트는 쌓입니다. 대신에 공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 상품권 구입도 공제가 안 되죠. 얘들은 언제 됩니까? 나중에 물건 사고 나서 현금 영수증 끊었을 때 그때 되는 거지 구입하는 당시는 안 되는 거예요. 현금 서비스 받는 그 당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자동차 구입비 지금 거의 쌤이 거의 랩을 하고 있는 수준이네요. 자, 자동차 구입비는 공제 안 되죠. 하지만 중고차는 10%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공연비, 자, 도서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도 공제가 되는데 얘들은 당연히 공제가 되는 건데 이제 중복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복공제는 누구만 된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복공제가 불가한 것들 알고 있죠? 자, 위에 있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의료비는 되고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같은 것들을 카드로 긁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이 먼저 공제가 되는 거지 신용카드로는 중복 공제가 안 됩니다. 단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누구? 의료비하고 교육구입비하고 미취학 어동의 학원비는 중복 공제가 됩니다. 의료비는 이제 사람이 아픈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교육구입비하고 미취학 어동의 학원비는 중복적으로 공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교육비로 이제 학원 같은 것들은 교육비에서는 공제가 안 되죠. 근데 내가 이 학원비를 갖다가 카드를 껐어요. 그러면은 교육비로는 공제가 안 되지만 어디로는 신용카드로는 공제가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만 공제가 되는 겁니다. 연금저축은 본인만 되는 거고요. 자, 월세 공제 이것도 선생님이 그 얘기했죠.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월세 공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 금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이거 중요해요. 이게 이제 월세 공제도 있지만 신용카드에서 도서 공연비 같은 경우에도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할인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를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참고로 이제 의료비에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의료비가 이번에 이제 이제 한 개가 좀 새롭게 나오는가 하면은 새로운 건 아니에요. 원래 이제 이게 기존에 법적으로 자, 우리가 실손보험이 있거든요. 치료를 하고 나서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비보험을 청구하게 되면은 실비보험료가 나오는 거죠. 보험금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요. 보험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해가지고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면은 그때는 의료비 공제가 안 된답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예전부터 실비보험으로 의료비를 쓰게 되면은 원래 의료비는 공제가 안 되었어요. 예전부터. 근데 이게 이제 법 조문에 이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제 좀 말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이번 2020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실손보험을 수령한 의료비는 공제가 안 된다라고 명문화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이 내용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등장할 수 있는 이제 내용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민국 씨의 전 근무지부터 입력해 볼게요.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이며 클릭하시고 F2 누른 다음에 최민국 씨를 불러오시면 되겠죠. 자, 소득명 생각하셔가지고요. 전 근무지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좀 보면서 따라오세요.
자, 먼저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안전양회, 그쵸? 사업자 번호는 114-86-061 둘둘 누르시면 되고, 자, 근무 기간도 누르셔야 되는데 2020-0102부터 2020 그쵸? 0531까지 근무를 했네요. 자, 급여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1,800이고요. 상여금은 얼마? 200이죠. 이 칸 잘 맞추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가 나와 있죠. 자, 소득세는 이제 이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이제 납입을 했던,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당했던 세금을 얘기하는 건데, 이 세금은 여러분들 항상 기납부세액에 적으셔야 되고요. 그쵸? 요 기납부세액 적을 때 그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결정세액이 있고 주현 근무지가 있고 차감징수세액이 있는데, 이때는 뭐다? 결정세액을 무조건 입력하셔야 된다. 그쵸? 그래서 결정세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얼마? 네, 245876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24587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하고 쭉 나와 있죠. 이것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장보험료로 가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자, 국민연금부터 넣어볼까요? 얼마입니까? 90만원. 건강보험은 직장보험에 가셔가지고 얼마? 78만 5천원 넣으시면 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49,600원, 고용보험료는 134000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력 잘 하시니까 이렇게 빨리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연말정산 자료 입력으로 가셔가지고, 자, 이제 이걸 입력해야 되는데, 좀 창을 좀 크게 띄우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넓게 봐야 되니까, 그렇죠? 자, 보험료부터 보겠습니다. 보험료는, 자, 일단 여기 보니까 다음 지출은 모두 본인을 위해 사용한 거니까 전부 다 나와 버리는 거니까요. 이제 가족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보험료부터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하고 저축보험료가 있는데 얘는 안 되죠. 저축성 보험은 안 됩니다. 그럼 75만 원만큼만 보험료 라인에다가 1번에다가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의료비가 있는데 실목적 디스크 수술비는 되는 거고요. 자, 신용카드를 꺼내요. 중복공제가 되겠죠. 이거 나중에 밑에 신용카드 있기 때문에 확인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합시다, 이거는. 그러면 360만 원만큼만 의료비도 넣으면 되고, 치료 요양 목적이 아닌 한약이라면, 그럼 얘는 치료가 아니고 요양이 아니라면 그냥 뭐 건강 증진이겠죠. 보약이야, 그쵸? 그럼 얘는 안 되겠네요, 그쵸?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55만원인데 요거 지우고 50만원까지 잘라주세요. 그래서 이제 50만원까지만 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50만원까지만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50만원까지만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지. 네. 그러면 360과 50만 더해가지고 410만원만큼이 의료비로 공제가 되겠네요. 자, 의료비에다가 F2 누르고 본인 거에다가 41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 대학원. 야, 대학원은 본인만 되죠. 그래서 이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영어 학원비는 안 된다니까요. 그쵸? 안 되기 때문에 등록금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비에다가 본인 대학원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얼마? 1000만원이니까 네, 1000만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기부금. 자, 종교단체 기부금 되는 거죠.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도 되는 겁니다. 지정기부금 단체니까 되겠죠. 그러면 300에 10만원만큼을 어디에다가 기부금 라인에 가셔가지고 여기 아무 때나 가면 됩니다. 그렇죠? 기부금 아무 때나 가면 돼요. 자, F2 누르고, 자, 어디에다가, 종교단체에다가, 맨 밑에 있죠? 얼마? 네, 300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니까, 어디에 갔지? 아, 여기 있구나. 얼마? 예, 10만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가 있는데, 신용카드는, 3,400이 있고요. 이 중에 800만원만큼은 본인이 근무하는 법인의 비용 해당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800을 이제 썼는데 이게 이제 법인의 비용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본인이 회사에다가 이제 업무용으로 쓴 그 금액만큼을
내 카드 전표를 주면서 청구했겠죠. 그럼 회사는 나한테 800만 원 주었으니까 회사의 비용으로 갔으니까 나는 공제가 안 돼요. 그쵸? 그래서 법인 기업의 비용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만큼은 회사가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회사한테 이만큼을 전부 다 정산받았겠죠. 그래서 800원 빼야 됩니다. 그리고 360만 원만큼은 허리디스크 수수비입니다. 이건 되는 거죠. 네, 왜? 의료비는 중복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3,400만 원에서 그러면 얼마를 빼야 되겠습니까? 800만 원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2,600이네요. 그러면 신용카드는 2,600으로서 왼쪽에 이 부분에다가 신용카드에 2,600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이 250만 원인데 30만 원 대중교통이고 12만 원만큼은 공연 관람이다. 야, 이거 뭐였습니까, 여러분? 공연 관람이면은 이거 도서인쇄비죠. 아, 도서인쇄비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도서공연비죠. 그쵸? 이거는 그런데 190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일단 도서공연은 1900가 7천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이제 좀 높은 율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의 총급여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총급여를 어디서 보느냐? 잘 봐요. 여기에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그럼 여기 보니까 3,920만 돼 있죠. 그러면은 7천만 원 이하이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 사람의 총급여가 얼마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그쵸?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뭐다? 내가 이 총급여를 봐야 돼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전산 따라가시면 됩니다. 전산. 그래서 전산에 가시면 여기 1900이 7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가 된다라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로 하셔가지고요. 넣어볼게요. 자, 현금 영수증 우리 사용액 중에서요. 얼마는? 일단은 30만 원만큼은 대중교통으로 사용했으니까 대중교통에다가 30만 원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만 원만큼은 공연 관람인데 7천만 원 이하였으니까 도서공연에다가 얼마? 12만 원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50만 원에서 30만 원 빼고 그 다음에 12만 원 빼니까 208만 원 되겠습니까? 자, 208만 원만큼을 현금 영수증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7천만 원 초과했다면요, 여기다 적으면 안 되고 여기다가 12만 원 엎어가지고 220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 하나 남아있다. 그쵸? 자, 이 월세는 어디에다가, 그렇죠, 여기에 월세 주택 임차에다가 이제 임대인명부터 쭉 입력하시면 되고요. 연간 월세액은 얼마? 84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월세액이 70만 원이지만 그 2020년도 총 지급액은 840돼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840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세요. 네, 믿습니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러면 입력 다 했고요. 이상으로 네, 2번도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2번 문제는 일단 소득명세에다가 전근무지 자료 입력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월세주택과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이용하는 건데 이 두 개도 방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도서공연비하고 월세주택은 당연히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여기를 확인을 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문제에서 주어지는데 문제에서 안 주어졌기 때문에 확인을 한 거예요. 네, 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쵸? 화면 빠져나오셔도 되겠죠? 예, 빠져나오시고 현시간부로 92회 전산세무 2급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에 관한 내용도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92회 전산세무 2급 이론 문제 풀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